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재정개혁, 재무행정의 마지막 파트 얘기 잠깐 하고요. 그 다음 우리 국가재정법에 관련된 내용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예산 통제도 조금 들어가서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날 진행했던 수업의 후반부 파트들이어서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가볍게 저랑 같이 책 읽어본다는 느낌으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재정개혁에 대한 내용은 재정개혁의 기본적인 의의와 목표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쭉 가볍게 설명을 했고요.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재정개혁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했었죠.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개혁에 대한 내용, 이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설명하진 않았습니다. 법들이 어떻게 대체가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 이 재정 준칙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죠. 실제 우리나라 아직 국가재정법을 통해서 재정준칙 도입은 하지 않았지만 재정준칙의 도입이 25년도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준칙과 같은 무언가 재정의 상한선을 총체적으로 설정하는 것.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채무 규모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게 국가 채무 준칙이고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 설명이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제가 선지를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지금 보시는 19번 선지, 9번 선지,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경우에 여기 나왔죠. 재정 준칙을 도입하는 경우에 정부의 재정 규모 결정이 단순해지기 때문에 재정 규율을 확립하는데 용이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 국가재정법상의 여러 가지 지향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봤죠. 사실 여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상의 예산제도 개혁, 성과 지향에 대한 내용 했고요. 성과를 지향하기 위해서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동안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제회, 국회 제출을 의무화한다는 내용 나와 있죠.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위해 성과 계획서와 보고서 작성하고 총액 배분 자율편성제도, 회계기금 사이의 여유재원, 상호 전출입, 프로그램 예산제도, 재정의 건전화 같은 여러 가지 특징들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선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산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의 상호 전출입 현행 국가재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도들 중에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아니라 요거는 성과 지향, 효율성을 위한 제도들이다 라고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재정의 건전성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 예타조 하고요. 총사업비 관리,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할 때 그 요건을 강화하는 거. 조세에 대한 감면 관리니까 조세 지출 예산 얘기하는 거죠. 세계 잉여금 사용할 때에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원칙들. 그리고 제가 요거 했어요. 국가 채무 관리계. 국가 채무에 대해서 과거에는 따로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국가 채무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첨부해야 한다. 요거 가지고 제가 11번 선지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 채무에 대해서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가 재정 운용 계획에 첨부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비비의 계산 한도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 투명성 지향하기 위해서 재정정보 공표에 대한 얘기, 국민감시제도, 그래서 예산 성과금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성인지 예산제도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번 24년에 출제가 되었었던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는 정부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 작성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결정 과정에 대한 변경, 독립기관의 예산에 대한 내용까지 사실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들이어서 제가 어렵지 않게 정리하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메인이 요거죠. 우리나라의 4대 재정개혁. 일단은 국가재정계획, 재정운용계획 설립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성과관리제도. 성과관리제도의 핵심은 결과, 실제 성과 중심의 예산 제도를 운영해서 성과 관리 전반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수요자 조정 중심의 구조를 전환해서 성과 예산서, 성과 보고서 바탕으로 프로그램 예산 제도와 예산을 연계해서 성과 파악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정부의 재정 운용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해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상의 기간 동안에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자, 요거는 13번 선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그 다음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제도를 일단 성과 목표관리 제도 요거 들어가 있고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제도,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와 그 다음 심층평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중간에 법령이 많아서 그 읽기가 좀 힘들 텐데 일단 법령 빼고 제도들 중심으로 먼저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율평가 대상 사업 중에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심층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여기가 현재 우리 지금 보는 문제의 15번 선지를, 아니 14번 선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자, 그래서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대한 내용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에 대한 내용 나와 있죠.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가 현재 우리나라 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현재 정해진 지출 한도 내에서 자율적인 편성을 하는 제도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총액 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도입에 따라 아시겠지만 미리 정해져 있는 지출 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합니다. 대신 그 안에 예산의 편성은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거여서 상한선 설정하고 예산의 상한선 설정하고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만드는 제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15번 선지를 구성하고 있죠. 그 다음 뒤에 보시면 이것도 있습니다. 정부의 각 기관에 배정될 예산의 지출 한도액은 중앙예산기관과 행정수반이 결정을 하고 각 기관의 장에게는 그러한 지출 한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목표 달성 방법을 결정하는 자율성을 부여하는 예산관리구역, 바로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 디브레인 얘기도 간단하게 해야 되겠죠?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자체에다가 한번 빈칸을 쳐봤어요. 세입 징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평가, 재정 프로세스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제공할 수 있는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 이런 거 도입되어 있어서 국가의 재정 개혁 방안들을 같이 움직인다라고 얘기했고 국가회계는 디브레인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이 디브레인과 거의 유사한 체계인 이 호조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여기 납세자 운동에 대한 얘기 마지막 재정민주주의에 관련된 내용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납세자 운동이 무엇인지 납세자 운동이라고 얘기한다면 납세자의 전반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정에 대한 감시, 납세자 운동단체 지원, 조세제도의 개혁 위한 활동들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납세자 운동과 더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참여예산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에 대한 얘기 제가 도입연도 얘기했죠. 현재 예산 과정에 대한 시민 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고요. 2011년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도로 2018년도에 중앙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제도로 도입이 되었다. 사실 2018이다, 2019다 말이 많은데 아시겠지만 2018년의 제도적인 도입, 그래서 2019년 예산안부터 도입이 되어서요. 2018, 2019 이렇게 좀 다 뭔가 복잡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다시 2018년에 도입이 되었는데 2019년 예산 편성으로 도입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 기출선지 빈칸에는 2019라고 막 쳐놨는데 2018년 도입이 정확합니다. 이거는 수정해서 다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얘기들까지 쭉 정리를 해서 내용들을 봤습니다. 너무 내용이 정신이 없어서요. 잠깐 끊었다가 시작을 했습니다. 6장 들어왔습니다. 6장의 챕터 1이고요. 행정통제와 행정참여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갔죠. 행정통제와 행정참여에 관련된 내용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일단 이야기하는 행정책임은 일정한 의무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어떠한 임무를 수행할 의무 또는 부여된 권한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19번 선지를 구성하죠. 자, 그 다음 제도적인 책임과 자율적인 책임 나와 있죠. 파이너와 파이너의 고전적 외재적 책임론, 프리드릴의 현대적 내재적 책임론. 그래서 제가 프리드릴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 내면적 책임을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관료의 내면적인 기준, 공무원이 전문가로서 가지게 되는 직업 윤리, 책임감 이런 것들에 기초해서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재량을 발휘해서 확보하는 책임들을 강조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좀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했던 게 뒤브니까 롬잭의 책임인데 뒤브니까 롬잭의 책임 유형은 이 표에 있는 내용을 읽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관료 조직의 통제 소재가 어디냐, 그 다음 조직의 자율성이 높으냐 낮으냐. 그래서 제가 법률적 책임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법률적 책임 바로 여기인데 법률적 책임은
내부 통제가 아니라 외부 통제의 방식이다라고 했죠. 입법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을 통한 책임으로 행정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강제적 통제의 방식을 의미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프리들이 내재적인 통제를 더욱더 강조했기 때문에 객관적 외재적 통제를 강조했다. 틀렸고요. 롬색은 행정책임의 롬색의 행정책임 유형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계층적 책임 여기입니다. 조직 내의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통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행정 통제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통제에 대한 내용 설명하고 난 다음 제가 여기 중심으로 보자고 했습니다. 길버트의 행정 통제. 길버트가 분류했었던 행정 통제는 통제자의 위치입니다. 위치, 성격에 따라 행정 통제의 유형을 구분했으면서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 공식 통제와 비공식 통제로 나눕니다. 그래서 길버트가 분류한 외부적인 통제에 입법부, 사법부에 의한 통제, 그리고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에 의한 통제 같은 것들이 있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고요. 이게 22번 선지의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수업을 하면서요. 독립통제 기능이나 기관이나 교차 기능 조직 같은 것들에 대한 수업들 쭉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죠? 지금 보시는 외부적인 통제, 공식적인 통제, 외부의 비공식적 통제, 내부의 공식적 통제, 다음 페이지 내부의 비공식적 통제까지 통제 전체의 내용들은 쭉 다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지금 보시는 여기 행정에 대한 외부 통제 수단으로 우리나라 국회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직무감찰,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한다라고 했는데 직무감찰에 대한 건 감사원이 하고요. 옴부즈만은 국회가 하는 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선지가 됩니다. 제가 특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많이 드렸던 게 바로 이 내부 통제의 방식 중에 공식적 통제였습니다. 계층제, 그 다음 감사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행정부 내부의 상급기관, 검찰, 중앙행정부처 중에 교차 기능 조직, 인사혁신처, 기재부, 행정안전부가 교차 기능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고요. 국민권익위나 공직자윤리위원회도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옴부즈만 제도와 유럽의 옴부즈만 제도를 좀 비교해서 요거 가지고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스웨덴의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하고요.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절차를 좀 자세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고충 민원에 대한 처리 쭉 나와 있죠. 이런 것까지 문제가 물어본다고 했습니다.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여기 지금 보면 구성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 대한 임명 절차, 뭐 굉장히 다양한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의 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비슷한 곳이 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나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옴부즈만 제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여기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국무총리 직속입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재 옴부즈만 제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다 그냥 제도들입니다. 행정 참여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죠. 민원행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부기관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민원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26번. 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민원이 그래서 행정수단으로서의 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내용으로 쭉 넘어가면 본문이 되게 많아요. 법령이 많아서 그러는데 법령 다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정보공개 청구에 제가 외국인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모든 국민들, 우리나라의 거소를 가지고 거주한 우리나라의 국민들 그리고 국내에 거소를 가지고 일정 기간 거주하는 등록된 외국인들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다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이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된다고 했고요. 전자적 형태의 정보 중에 공개 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는 공개 청구가 없다고 하더라도 공개. 이거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는 말로써 할 수 있고요. 외국인 청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청구할 수 없다. 이거 틀린 선지네요. 외국인 청구할 수 없다. 이거 틀렸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선지가 되어야 합니다. 요거 저희 정보표에 내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 쭉 하고요. 그 다음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들도 쭉 갔죠. 참여예산제도는 계속 했던 내용이어서요. 뭐 어렵지 않았을 거고 참여예산제도 제일 처음 시행했던 곳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라는 시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 우리가 국가재정법 내용들 정리하면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고 넘어와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렴된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선지가 되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우리가 뒤에서 정부 혁신에 대한 내용까지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제가 정부 혁신의 구조적 접근법부터 접근법 몇 가지 했었고요. 그래서 과정적, 기술적, 행태적, 그다음 사업 접근법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사업 중심적 접근법이 신공공 관리론에서 유래된 성과 중심 접근법, 정책의 목표나 내용, 소요 자원에 초점을 두고 행정 목표를 개선하기 위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는 접근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고요. 과정적 접근법에 대한 내용은 행정 처제의 과정 또는 일의 흐름을 개선하고자 하는 접근법, 그다음 조직 발전에 대한 것은 행태적 접근 방법으로 이건 구성원들의 행태를 변화하고자 하는 접근법이다.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어서 가볍게 한번 정리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정부 혁신에 대한 실패와 극복 원인들 이야기했고요. 그 극복 원인의 극복 방안들에 대한 얘기하면서 제가 기술적 공리적 방안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기술적 공리적인 방법은 인사 예산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방법들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거 외에도 강제적인 방법이나 규범적, 사회적인 방법들이 현재 지금 보시는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혁신은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내용들만 잘 정리해 주시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문재인 정부 시기에 나왔었던 현재 예산 행정 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뭐 사실 요거는 이제는 다시는 출제될 것들은 아니어서요. 이런 행정제도의 개혁이 있었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하루 여러분 거고요. 저희 6장 곧 마무리가 될 테니까 좀만 힘내서 정리해 주세요.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